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노부부. 50년을 함께 한 두 부부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024년 10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동네에서 70대 노인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박명자, 72살. 칠순잔치를 막 끝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강준혁은 새벽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내 엄마가 안 보여.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 아버지 강성만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지요. 강준혁은 급히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30년 넘게 부모님이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어머니가 가꾸던 고추와 상추가 그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어제 저녁 먹고 나서부터야.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길래 그냥 잤지. 아침에 보니까 가방 하나 들고 나간 것 같더라고. 강성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는데도 아침밥을 먹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식탁 위에 빈 밥그릇과 국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강준혁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평소 어머니가 쓰던 작은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신고는 무슨? 집 나간 년이 어디 가겠어. 금방 돌아올 거야. 강성만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혁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안을 둘러보고 간단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동네 입구에 몇 대 있을 텐데요. 그날 오후 동네 입구 CCTV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날 밤 10시 47분 어머니 박명자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동네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요? 집에 두고 갔어요. 강준혁이 어머니 방 서랍에서 꺼낸 낡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명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은 동네 구석구석을 뒤지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도 수소문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박명자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어디 가고 싶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없어.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어. 강성만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것이 그리 큰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준혁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준혁아, 이번엔 내 아버지가 안 보여. 고모 강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오빠 강성만 집 근처에 살며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지요. 네. 아버지가요? 오늘 아침에 들렀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어젯밤에 통화했을 땐 멀쩡했는데. 강준혁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미숙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성만의 신발도 지갑도 휴대전화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잠깐 화장실에라도 간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또 신고해야겠어요. 강준혁은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사이 70대 노부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동네는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씨 부부 둘 다 없어졌다던데? 아니, 대체 무슨 일이래?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부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집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강준혁은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날의 강성만과 박명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은 지금과 달리 맑았습니다. 강준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행복이었고 무엇이 불행이었는지, 5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들인 자신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던 강준혁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박명자의 칠순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한정식집을 빌려 가족들과 친척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 큰 잔치는 아니었지요. 영자 언니 칠순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박명자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잔치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강성만은 상석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친척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칠순인데 좀 더 크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돈 쓸 데가 한두 군데냐? 강성만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박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말없이 참고, 말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강성만이 앞서 걷고 박명자가 두어 발자국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계세요? 강미숙이었습니다. 강성만의 여동생이자 박명자의 시누이였지요. 그녀는 근처에 살며 자주 들르는 편이었습니다. 오빠 강성만과 각별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아가씨. 들어오세요. 박명자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미숙은 큰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어제 칠순잔치 못 가서 미안했어요. 가게 일이 갑자기 생겼어. 괜찮아요. 큰 잔치도 아니었는걸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미숙이 봉투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듯한 고급 스카프였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정말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고맙긴요. 괜찮은데. 박명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강미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김천 땅 말이에요. 박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천 땅이요? 네. 오빠가 제 명의로 물려주신 그 땅 있잖아요. 언니는 모르셨어요? 강미숙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언니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땅이 작년에 15억에 팔렸어요. 덕분에 빚도 다 갚고 가게도 새로 얻었어요. 정말 오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15억. 박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억이요. 네. 원래는 5억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
오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미숙은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박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오빠한테도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강미숙은 한참을 더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명자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늘 그랬듯이 찬물만 나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지요. 하지만 이 집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성만이 보일러를 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스비가 얼만데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냐?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박명자는 찬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잠깐 보일러라도 트는 날에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발대발한 강성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박명자를 나무랐습니다. 돈 쓰는 법도 모르는 년. 그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박명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것들이었지요. 그녀가 직접 심고 가꾼 것들이었습니다. 강성만은 그 고추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상추도 배추도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박명자에게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은 남자가 지켜야 집이 안 망해.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박명자는 수십억 자산가의 아내였습니다. 강성만은 부동산과 예금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명자는 평생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 쓰냐? 강성만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억. 그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기포트 물값으로 살림비를 깎던 남편이 여동생에게는 15억짜리 땅을 준 것입니다. 박명자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성만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남은 잔돈, 명절에 받은 세뱃돈,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지요. 통장 잔액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여자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박명자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식모였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다음 날 밤 박명자는 작은 캐리어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신분증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강성만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5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성만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6시 30분. 그는 늘 이 시각에 잠에서 깼습니다. 50년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습관이었지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박명자는 늘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성만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화장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나?
그는 혼잣말을 하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습니다. 식빵을 꺼내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라도 갔겠지. 강성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박명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강성만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은 어제 남은 것을 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대충 했습니다. 집 나간 년이 어디 가겠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 강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어제 어디 나가서 안 들어왔어? 네. 어제요? 그래. 친구 집에라도 간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강준혁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살폈습니다. 안방, 화장대,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짐이 없어요. 캐리어도 안 보이고. 그래. 나는 몰랐는데. 강성만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는 말씀 없으셨어요? 없었어. 그냥 나갔지. 강준혁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집 안 어딘가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서랍이었습니다. 박명자의 휴대전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두고 가셨네요. 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신고는 무슨. 금방 돌아올 거야. 아버지,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이른이 넘은 분이 휴대전화도 없이 집을 나가셨다고요. 강준혁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간단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죠? 그저께 저녁입니다. 저녁 먹고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강성만이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부부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그냥 평범했지요. 50년을 살았는데 뭐. 최근에 다툰 일은 없으셨습니까? 없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동네 입구 쪽에 있을 텐데요. 그날 오후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저께 밤 10시 47분 박명자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동네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그녀의 뒷모습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흔적이 끊겼습니다. 버스를 타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은 매일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몇 명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명자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힘들어하신 것 같진 않으셨어요? 강준혁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강성만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잘 먹고 잘 자고 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것이 그리 큰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준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강 선생, 부인이 어디 가셨다면서요? 그냥 친척 집에 갔을 거예요. 강성만은 그렇게 대답하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한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 갔습니다. 강성만은 마트에 가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갔습니다. 빨래가 쌓여갔습니다. 언제 돌아오려나? 그는 처음으로 그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강성만은 처음으로 아내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이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자주 입던 옷들이 사라졌습니다. 화장품도 신발도 가방도 몇 개가 없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나간 거네. 강성만은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심야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늘 옆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을 청소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강성만은 가만히 앉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평온했던 그의 일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성만은 여전히 집에 혼자였습니다. 박명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자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마트에서 사온 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동네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강 선생님, 요즘 혼자 사시나 봐요?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마누라가 친척 집에 좀 가 있어서요. 강성만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도 그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올 거야. 나 없이 못 살아. 그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동생 강미숙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언니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응, 아직. 강성만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강미숙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둬. 오빠는 걱정도 안 되세요? 언니가 벌써 2주째 연락이 없잖아요. 금방 돌아올 거야. 강성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이라기보다는 고집이었습니다. 강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런 오빠가 자신에게는 잘해줬습니다. 15억짜리 땅을 물려준 것처럼 평생 동생을 챙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준혁이가 걱정하니까 좀 찾아보세요. 알았어. 그만 가봐. 강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성만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고추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해서 말리던 것들이었습니다. 박명자가 하던 일이었지요. 그는 혀를 찼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강준혁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준혁이 신발이 너무 낡았어요. 새 걸로 하나 사줘야 할 것 같아요. 신발 아직 신을 만하던데. 아니에요. 밑창이 다 떨어져서 비 오면 물이 스며들어요. 강성만은 아들의 신발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밑창이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신어. 아깝잖아. 여보,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 받아요. 반 아이들이 신발 때문에 놀린대요. 놀리면 어때? 그런 거 신경 쓰면 못 살아. 강성만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박명자는 몰래 시장에 갔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아들 신발을 샀습니다. 2만 원짜리 운동화였습니다. 강준혁은 새 신발을 신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주셨어요. 강성만은 신발을 보더니 박명자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여보, 그래도 아이가 얼마 주고 샀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제가 모아둔 돈으로요. 강성만은 신발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환불해. 여보, 환불하라고. 아이 버릇 이렇게 망치면 어떡해? 다음 날 박명자는 울면서 신발을 환불했습니다. 강준혁은 다시 낡은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였어. 돈의 소중함을 알려줘야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날이었지요. 박명자는 부엌에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벌개졌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따뜻한 물로 그녀는 전기포트를 꺼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담갔습니다.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야? 강성만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전기포트를 왜 써? 전기 요금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여보, 너무 추워서. 추우면 옷을 껴입어. 이러려고 평생 돈 모았냐? 그는 화가 나서는 전기포트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전기포트는 벽에 부딪혔고 깨졌습니다. 끓는 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어. 박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강성만은 박명자에게 주는 살림비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돈 쓰는 법도 모르는 년. 당분간 이것만 써. 박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성만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아내를 위해서였어. 돈을 아껴야 노후에 편하지.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0년 동안 늘 차려진 밥상이 있었습니다. 늘 깨끗한 옷이 있었습니다. 늘 정돈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그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강성만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강성만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를요. 3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성만은 평소처럼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어제 사온 빵을 꺼냈습니다. 우유를 따랐습니다. 혼자 하는 식사에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쯤은 돌아오려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여전히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충 물로 헹궈서 개수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강성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비밀번호를 알지?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흰색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강성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성만 씨 맞으시죠? 남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비밀번호를? 가족분께 들었습니다. 저희는 마음 편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네. 강 선생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보호 조치를 위해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멀쩡한데요. 강성만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선생님, 진정하세요.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부인이 사라진 후로 망상 증세가 심해지셨다고 하더군요. 망상, 내가 언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안 돼요. 나는 안 가요. 강성만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요. 강성만은 소파 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왼쪽에서 다른 한 명이 오른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강성만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집까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요. 강성만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두 사람의 힘을 70된 노인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진정하세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꾸민 일이에요. 하지만 남자들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 앞에 흰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한 명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쳐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환자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강성만은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제발, 나 좀 풀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승합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 편한 병원.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깔끔했지만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강성만은 끌려 들어갔습니다. 1층 접수대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는 하얗게 페인트 칠되어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나 집에 가야 해요. 안정하세요, 할아버지.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간호사가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화장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왜 날 여기 가둬요? 강성만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약 좀 드세요. 간호사가 알약과 물을 내밀었습니다. 안 먹어. 난 약 먹을 이유가 없어. 그럼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2명의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강성만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놔줘요. 하지만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강성만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놔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강성만 씨, 정신 좀 드세요. 야는 가족분들께서 보호 입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적법한 절차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멀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부인이 사라진 이후 현실 인식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요. 안 돼요. 집에 보내주세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성만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성만은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여졌습니다. 거부하면 주사를 맞았습니다.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엄마! 엄마!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다른 환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성만도 소리쳤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나 좀 풀어줘요. 하지만 소리칠수록 간호사들이 더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약을 먹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가슴까지 묶었습니다. 진정하세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강성만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더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강성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순순히 먹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신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기억도 흐릿해졌습니다. 가끔 아내 박명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여자, 늘 옆에 있던 여자. 당신이 어디 갔길래 내가 이 꼴이 됐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3주가 지났습니다. 강성만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성만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것처럼 그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는지를요. 강성만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동생 강미숙은 오빠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도 왔고
그저께도 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빠 계세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것도 이상한데 이제 오빠마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미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조카 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요즘 집에 안 계시더라. 아, 고모. 아버지요? 저도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뭐? 너도 연락이 안 돼? 네, 걱정은 되는데 혹시 친구 집에라도 가신 것 같아요. 강준혁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도 사라지고 오빠도 사라지고. 고모,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 혼자 잘 계실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미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미숙은 다시 오빠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빠가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 된 빵 부스러기가 있었습니다. 오빠 어디 계세요? 안방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며칠째 정돈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미숙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오빠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있었습니다.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두고 어디 갔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안을 살폈습니다. 실종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사흘 정도요. 연락이 안 돼서 왔는데 지갑하고 휴대전화가 그대로 있어요. CCTV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찰은 동네 CCTV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강성만이 집을 나서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집에서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빠가 어디 간 거예요? 강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미숙은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소문을 했습니다. 오빠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강준혁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고모, 아버지 소식 있으세요? 없어. 대체 어디 가신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어머니랑 어디서 만나신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언니가 먼저 사라졌잖아.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미숙은 지쳐갔습니다. 매일 오빠를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병원은 확인해 봤나? 다음 날 아침 강미숙은 근처 정신병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